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SNS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를 너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행복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행복 이꼴 경제적 성공, 이 공식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성공의 가치가 건강이라든가 굉장히 아무도 못한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거나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한다거나 굉장히 성공의 가치가 다양하게 존중받는 사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강남 아파트, 오로지 조기 은퇴, 부자 돼서 그거의 행복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너무 동일시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에요. 그 DSM이라고 하는 정신과 공식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진단 기준인데, 인터넷에 보면은 자가 진단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어서 인터넷만 보면 대부분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착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심리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은 우울감이고, 이게 우울증 혹은 우울장애까지 진단을 받으려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처지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혹은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이런 A부터 H까지 항목에서 5가지 이상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고요. 그 5가지 항목이 2주, 14일 이상 지속이 돼야 이걸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할 만하면은 이 정도 빈도와 이 정도 강도가 충족이 돼야 이걸 우울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감정은 잠깐 지나가는 우울감 정도라고 느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상인의 뇌, non-depressed라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죠. 이게 뇌에 산소와 혈류와 포도당, 뇌의 에너지 공급원이 많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우울하지 않은 정상인의 뇌는 굉장히 뭔가가 많이 공급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울하신 사람들의 뇌 사진은 멈춰 있어요. 산소도 들어오지 않고 혈류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포도당도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멈춰 있는 펫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 영상을 보시면은요, 전두엽의 대상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곳이 굉장히 과다활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가지에 굉장히 꽂혀 있던 얘기예요. 뭐 한 가지에 계속 집착하고 되새김질하고, 대부분은 나쁜 일이겠죠. 트라우마나 내가 했던 실수, 자책 이런 것들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활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되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기억에만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그 생각만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자책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우울감이 악화되고 심해지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MRI를 찍거나 이렇게 펫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대학병원에 예약해가지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울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히 기준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내게 사회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기능, 이 2가지가 떨어지냐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하시면 돼요. 내가 맨날 결근하고 지각하고 회사 업무고가 계속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엉망이 되면 우울감에서 그치는 어떤 가벼운 그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인관계 기능이 손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내가 자꾸 누구랑 싸워요. 우울증에 걸리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걸 못 참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동료,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가족, 부모님하고 많이 싸우죠.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 사회적 기능이나 어떤 대인관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이걸 보시면 내 우울증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수준이냐 이거를 판가름하시는데 좋은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나 그냥 지나가는 우울증으로 금방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우울장애나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가까운 어떤 상담센터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요새 정신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친절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빨리 그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스스로한테 더 상처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뇌가 정말로 상처받고 있고 내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있을 때 더 내 몸과 마음을 혹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한 게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운동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책 아니면 강의 이런 데도 보면 운동하는 게 진짜 좋다고는 하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운동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분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1분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오늘 1분 하고 내일은 2분 하고 모레는 3분 하고 그 다음엔 3분 30초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날에는 5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몸을 움직이고 매일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내가 갑자기 성공을 하겠다 이런 너무 먼 목표,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자존감 무너지고 현타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짧은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성취함으로써 내 자존감에 확신감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이 세 번째를 못해서 우울증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하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자책을 해요. 계속 자책을 하고 더 우울해져요. 그게 악순환이죠.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세운 목표, 아무리 작고 만만한 목표를 세웠더라도 오늘은 줄넘기를 5개 뛰자. 근데 4개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정말 진짜 한심하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하자.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감정을 내일로 갖고 가지 마세요. 내일로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자고 잊어버리세요. 오늘 실패할 수 있다. 내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당장 청소하고 빨래하고 샤워하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내 몸을 돌보는 일이에요. 내 몸의 위생을 관리하는 일이세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하세요. 내 자신과 내 주변 가장 가까운 내 환경을 점검하고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전 재산을 다 잃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우울증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거의 희귀코모리처럼 방에서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뭘 사 먹으러 나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배달 주문이 될 때였는데 여러 번 주문하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11시 반쯤에 피자를 한 판 시켜가지고 하루 3끼를 피자를 먹었어요. 맨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10시, 11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3끼를 피자를 2조각, 3조각, 3조각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피자 박스를 분리수거도 안 했어요. 그냥 방 구석에 쌓아놨어요. 얼마나 제가 우울증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현타가 오고 무기력했냐면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를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귀찮고 우울해서 내가 저거 치우면 뭐래? 내가 저거 치운다고 돈이 생기나? 저거 치우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니까 그 피자 박스가 여름이었는데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6월, 7월 지금 딱 이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날파리랑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보니까
거기 완전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는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청소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다 이뤄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마라. 자존감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 친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주변 내 친구랑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스스로 불러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잠깐 조금 앞서 나가 있는 것뿐이에요. 아, 쟤는 집을 샀어. 쟤는 벌써 강남에 뭐 하고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 외제차를 포르쉐를 샀어. 롤렉스를 했어. 이런 걸로 스스로한테 열등감을 선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나보다 잘 나간다는 앞에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잠시 저 친구의 상황이 나보다 조금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실패할 수 있다. 재도전하자.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 세 번째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재도전을 할 수 있고 매일 내 실패를 빨리 까먹을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자존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존감은 무지성으로 생기지 않아요. 아, 나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일부터 자존감 높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아요. 하루하루 조약돌을 쌓듯이 정말 조금씩 0.01%씩 내가 발전하겠다. 정말 켜켜이 내가 성공 경험을 쌓아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내 눈으로 보고 나를 믿기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조금씩 자기를 믿어가세요. 이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 너무 예민해. 너 정말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 고쳐. 이런 말에 대한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민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 같아요. 너 예민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섬세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너 예민하라는 거는 너 예민하니까 고쳐.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걸 그런 식으로 조금 공격하는 저는 뉘앙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뿐이고 너 감정 기복 심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 기복이 있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 갭이 중요할 뿐이거든요. 감정 기복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바이오리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은 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은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잘 조절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단어나 이런 거에 너무 사소하게 상처를 일일이 받지 마시고요. 감정이나 나의 어떤 특성, 성향, 내 기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행동을 조심하면, 언행을 조심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를 정해 놓으세요. 몇 번까지 참을 건가? 선을 정해 놓으세요. 마지노선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참지 마세요.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 2번까지는 참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못 참아. 그럼 나는 회사를 때려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과 이거는 한 번이라도 그냥 못 참을 거를 나 스스로 분류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대인관계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언행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 성향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잖아요. 그걸 평소에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으시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거예요. 지정해 놓은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두 번째는 아무리 친해도 뭐 정말 10년 베프, 20년 베프, 부모, 형제, 가족이더라도 나를 상처 주는 관계가 확실하다면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인연을 어떻게 끊냐, 천류는 어떻게 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내가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남들과도 못하게 나를 이용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 부모님과 손절하거나 의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번째는 누가 너 욕하던데? 누가 너 뒷담화하던데? 전달해주는 사람하고 손절하세요. 더 나쁜 놈이에요. 누구나 뒷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하려는
사람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전달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평소에 나를 싫어하고 약간 고깝게 생각하고 나한테 열등감이 있던 친구가 너 잘난 줄 알았더니 뒤에서 욕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나가지고 나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전달해 주는 사람하고 먼저 거리를 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